내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우리 정상의 답방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민생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과 한한령 완화, 중국 측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 등도 의제로 오를 걸로 보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양국 정상이 1년에 한 번은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중앙TV와 대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의 최대 현안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타이완, 홍콩, 마카오는 한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란 중국 입장을 한국 정부는 1992년 수교 이후 지지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국제 정세 속에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또 국가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있고 과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논리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치열하게 찾아야 한다며 1년에 한 번은 한중 정상이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오해들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 또는 없애고 한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발전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처음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이 대통령은 뛰어나고 시야가 넓은 지도자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산 휴대전화에 대한 농담을 호쾌하게 받아줬다며 한국 국민이 시 주석의 인품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고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취재진을 만나 양국의 우호 관계와 경제 안전 보장을 포함한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일 3개국을 비롯한 우호국과의 연계,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타이완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자신의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깊어진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나 중일 갈등이 의제로 다뤄졌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관세 협상 타결로 봉합된 듯한 한미 간 통상 차례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국 측과 소통해 왔다며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법안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직설적인 우려 표명에 국내에서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으로 불거졌던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미 간 균열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미국 측과 여러 의견을 교환했고 이후에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해당 법안이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안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 표명 역시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상황에서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정청래 대표 중심의 원톱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 대표의 강경 드라이브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큰데 오는 11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여권 내부 권력지형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긴급하게 움직인 민주당.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당내 위기감 속 단호하고 신속한 진화에 나선 겁니다.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갑작스러운 원내대표직 공석 상황에서 원톱 체제로 민주당을 이끌게 됐는데 새해 첫 출발을 특검법으로 시작하겠다고 공언하며 야당과의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종합특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원내 사령탑이 공석이 됐다는 점은 여야의 대치를 키우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 대표가 앞으로 더 선명하게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 요구에 호응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정 대표의 독주를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새해 첫날 민주당 원로들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중완급을 잘 가려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원내대표 보궐선거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9명 가운데 4명이 교체되면 당내 권력 지형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서 문정복,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와의 협력을, 강득구, 유동철, 이건태 후보는 견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될 수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개 속이지만 4파전 속에 치러지는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 역시 과열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과 후반기 원구성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정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일정 부분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정 대표 입장에서는 오는 11일 선거 결과가 가지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외연 확장 등 지방선거 승리 방법론을 두고 국민의힘 내 갈등이 연초부터 표출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출마 후보군의 계엄 절연 등 쇄신 요구도 잇따르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쇄신한 성격의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걸로 보여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하는 떡 케이크와 함께한 새해 첫날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묘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엄 절연을 거듭 촉구하며 지도부를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산시장 도전 의지를 숨기지 않는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고리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민들께 모두가 제 서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 시점에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심판한다는 서울, 부산 등 핵심 승부처마저 여권 후보군에 밀리거나 호각세란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압박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선 자기 정치를 위한 지도부 흔들기라는 기류도 읽힙니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시 사과를 하고 나간다고 해서 완전히 절련되지 않거든요. 오 시장의 잠재적 경쟁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 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며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장 대표와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수구보수는 퇴보한다며 국민과의 호흡을 강조하면서도 당이 화합, 단합해야 할 때라고 현 지도부 체제에서의 변화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때로는 결단이 또 필요할 때가 있고 결국 관심은 빠르면 다음 주 발표될 장동혁 대표의 대전환 로드맵에 쏠립니다.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외연 확장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보관을 밝힌다는 계획인데 당의 비전과 인사혁신, 청년과 미래 등이 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쇄신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파격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절연 메시지가 담길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장 대표는 수차례 계엄의 부적절성과 탄핵 결정 존중 입장을 밝혔다며 거듭된 입장 요구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 표결을 한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묻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원금 수수 의혹과 갑질, 폭언 논란 등 여권발 악재가 잇따르지만 반사이익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쇄신안 발표까지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내용 수위에 따라 원팀 기회가 될지 내용이 더 격화할지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은 7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처음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뒤이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 같은 달 재판에 넘겨져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죄, 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신문에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신문 종료 열흘 만에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방해, 외환죄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혐의로 3차례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특검은 남은 구속기간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은 7월 중순까지 최장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의 범죄 사실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없앨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며 법원이 구속을 전제로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다음 달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엔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일부는 계엄 당시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명예를 잃었다는 한탄까지 나왔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군경을 이끌었던 지휘부가 최근 줄줄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기도 한 이들은 계엄 당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처음부터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할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휘관으로서 판단하고 그거를 출동을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고 뼈아프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거쳐 파면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었던 진술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겁먹은 거 아니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었는데 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어진 계엄 핵심 관여자들의 반성과 후회, 일각에선 자신의 죄책을 낮추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여전히 정점,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계엄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병원연을 맞아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 제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올해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정책의 초점을 성장에 맞춰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경제 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 명과 김민석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적토마처럼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경제계의 다짐과 함께 경제 제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30년 전 우리 경제는 8%대 성장을 했지만 이후 5년마다 1.2%포인트씩 감소했고 앞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된다며 무서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 것인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올해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성장에 두어야 된다고 경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인공지능 파도에 올라타려면 AI 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고 기반 구조도 선제적으로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 기업들은 경영 목표로 저마다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AI 시대를 선도하자고 강조했고 SK하이닉스는 1등을 넘어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선행 기술 개발과 속도감 있는 AI 기술 도입을 당부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공 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AI와 방산의 미래선도 기술 확보와 한미 조선협력 실행을 앞세웠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내부 쇄신을 통한 변화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97 대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담부서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추진력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김인덕 국토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1만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25%가량 줄어듭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은 3만 가구를 밑돌아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하는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누적된 착공 부진이 공급 가뭄으로 닥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주택 공급 컨트롤 타워인 주택 공급 추진 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행력 있게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주택 공급 추진 본부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었고, 지난해 9월 7일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이행이 핵심 임무. 택지 개발부터 도심 공급, 민간 정비 사업과 신도시 정비까지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한데 모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공택지 부문은 5년간 수도권 37만여 가구 착공이 목표인데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연 등 문제 해결과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가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유휴부지 활용, 보상 문제가 첨예한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역시 현장의 갈등 요소를 조정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주장들이 워낙 강해서 이 보상이 이루어지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봐야 되죠. 이르면 1월 중순쯤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화와 공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역시 단계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제 오후 퇴근 시간 무렵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차량이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앞차를 추돌한 택시가 보행자를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흰색 SUV 택시 전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주변 길가에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충돌한 뒤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와 승객 3명 그리고 길에 있던 보행자 6명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 중 크게 다친 40대 한국인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행자 6명이 다쳤는데 CPR로 병원 이송했고 보행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 종강역 추돌 사고가 난 시각 인근 종로 귀금속 거리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좁은 골목 사이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옆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거센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거리에 3층짜리 건물 2층 귀금속 가공 작업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쯤. 화재 당시 2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3층에 있던 상인이 불길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그냥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온 거지. 그러면서 그 팡팡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 연기를 2번인가 맡았어요, 우리도. 나도 이 가방 가지고 옷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제 뛰어내려오고.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산할 것을 우려해 관할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은 건물 2층을 모두 태웠지만 다른 상가로 번지지 않았고 1시간 4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밀집되어 있다 보면 큰 불 났으면 정말 큰 피해가 아마 났을 거예요. 화재 진압으로 근처 도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사거리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좌회전하던 1톤 화물차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A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선 3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견유 위판장 인근 항구에 정박해 있던 2.99톤 통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선원들이 대피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어선 일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엔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 별관 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엔 근무자나 환자가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우 나나가 지난해 11월 집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에게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소속사는 유명인이란 점을 악용한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배우 나나와 어머니가 사는 집에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들이닥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5년은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은 턱 주변을 다쳤습니다. 순찰차 2대랑 그다음에 구급차 2대랑 그다음에 그 형사들 타고 다니는 검은색 차랑 그렇게 와 있었어요. 당시 경찰은 모녀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별도로 사건 처리하지 않았고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나나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이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수단과 정도 또한 필요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살인 미수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나나의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범행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현재까지 이어지는데도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40여 명이 숨진 가운데 부상자 중에서도 최소한 80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당국은 일단 샴페인 병에 꽂은 폭죽에서 천장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밀폐된 술집 지하의 천장을 타고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단 몇 초 만에 불은 실내 전체로 퍼졌고 새해맞이 파티를 즐기던 젊은이 200여 명이 좁은 탈출구로 몰리면서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검찰은 샴페인병에 꽂은 폭죽이 천장에 닿은 것을 발화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Et le tout a été approché de trop près du plafond. De là, il s'est produit un embrasement rapide, très rapide et général. 검찰은 2015년부터 술집을 운영해온 프랑스인 부부를 대상으로 천장 방음제와 비상대 피로가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입구가 한 곳에 불과하고 너무 좁았던 게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À partir de 200 personnes, il faut une sortie de secours de 90 cm et une de 1m20. Voilà. 술집의 안전불감증과 함께 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부상자 가운데 최소한 80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들은 스위스는 물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주변국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고 자국 사상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희생자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당국은 신원 파악에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평화 시위대에 발포해 살해할 경우 미국이 그들을 구출하러 갈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우리는 출동하기 위해 완전히 준비된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란 핵시설에 대한 예방적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내부 시위를 명분으로 군사 개입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Now I hear that Iran is trying to build up again, and if they are, we're going to have to knock them down. We'll knock them down.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트럼프의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개입 시 미국의 이익이 파괴될 거라고 맞대응했습니다. ماجراجویی را ترامپ شروع کرد و مراقب سربازان خود باشند.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영내 모든 미군 기지와 병력이 공격 목표가 될 거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화폐 가치 폭락과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며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헤란 주민들은 내부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시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غلطی نمیتونه بکنه. ما تهران که هیچ کس غلطی نمیتونن بکنه. این چیزی به اونا ربطی نداره.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최고 수위의 위협을 주고받으며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불안한 휴전 속에 새해를 맞이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여 개 국제 구호단체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난민촌엔 새해 초부터 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초적인 연료는 물론 담요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온몸으로 혹독한 추위를 버텨내야 합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어진 겨울폭우로 최소한 6명의 어린이가 저체온증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الليلة كانت صعب وبرد جدا جدا برد قارس غير هيك انه فيش غطا انه واحد يغطي حاله بزياده يتدفى احنا في الأربعينية. 하지만 새해부터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포함한 37개 구호단체의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60일 내로 완전히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말까지 각 단체에 소속된 팔레스타인 직원들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장단체 요원들이 구호단체에 잠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호단체들은 증거도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직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Publicly making such claims without substantiated evidence puts humanitarian staff at risk and undermines life-saving medical work. 결과적으로 식량 배급의 절반, 병원 운영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Israel has been carrying out smear campaigns and delegitimizing campaigns against humanitarians and civil society for years. This is not something new. 아랍권 국가는 물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도 한 목소리로 이번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58년 만에 트램 운행이 재개되고 GTX-A는 사실상 모든 구간이 개통됩니다. 인천시는 외로움 돌봄국을 만들어 외로움 문제에 대응합니다. 새해 달라지는 수도권의 모습을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트램입니다. 서울 마천역에서 출발해 복정역과 남이뢰역 5.4km 구간을 연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친환경적으로 무가선으로 하고 있는
저희 나라에서 최초에 이제 시행되는 트램이고요. 새벽 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새벽 동행 자율 주행 버스는 기존 도봉 영등포 노선에 3개 노선을 추가해 운영합니다. 이르면 상반기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시민은 가사 돌봄 노동 경험을 취업 때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망 확충도 본격화합니다. 6월에는 GTX-A를 타고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공사 중이라 무정차 통과하는 서울 삼성역을 빼면 모든 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7조 원이 넘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본격 추진됩니다. 판교 5호선 등 신규 노선 6개와 1차 계획 때 추진되지 않은 모란 판교선 등 6개 노선이 대상입니다. 경기도는 1,420만 명 경기도민들의 열망과 희망을 담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주민이 81만 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는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정착을 돕는 이주민 포털 서비스도 개통합니다. 홀몸 노인이 16만 명을 넘는 인천시는 외로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된 인천시 2군 8구는 7월부터 2군 9구 체제로 재편됩니다.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당구, 서해구가 출범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 내 야생 설치류를 분석한 결과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병원체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병원체는 고양이 활킨병이나 아나플라즈마증 등을 유발하며 감염 시 발열과 근육통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들 질병은 아직 국내 법정 감염병은 아니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관리 대상인데다 국내 환자 발생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해 첫 주말도 강추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5도까지 내려가서 어제와 비슷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해안은 내린 눈이 얼어서 빙판이 예상되니까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충남 서해안은 오후까지 1cm 미만의 눈이 오겠고 경기 남부 서해안은 눈발 정도 예상됩니다. 또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3.9도, 안동이 영하 11.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 4도, 대구 5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눈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